안녕하세요. 이번 공학기술사회에 발표를 하게 될 오광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할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 일단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강의 3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넥타드닷컴에서 들었던 강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가 저에게 어떠한 미래에 영향력을 끼쳤는지 설명을 한 다음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제가 선택한 인상 깊은 강의 중 하나는 3주차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동향과 방향성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거에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사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막상 이제 수강 신청하다 보다 이게 이 수업이 재밌어 보인다 이래가지고 저는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자동차하고 그렇게 좀 그렇게 연관이 깊은 그런 분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제목만 들었을 때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업한 거라 이제 자동차에 대한 그런 지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모빌리티 산업이 이제 점점 발달을 하면서 제 전공과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전자공학적인 그런 거. 모빌리티 카 그런 거 할 때 반도체라던가 그런 게 수요가 필요해가지고, 아, 확실히 이제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구나. 산업이 이렇게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 만들고 막 이렇게 설계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과도 융합을 해가지고 발달하고 이러는 지금 시대구나.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 자동차라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래도 자동차라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분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제 입장에서 저는 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게 해준 강의랄까요? 관심을 가지게 해주고 좀 제 생각을 열어준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선택한 강의는 6주차 미래 자동차 동향 및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금 사진 가져온 2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막 깊게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설명해가지고 이해하기 좋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산업이 흘러가고 이제 과거에는 자동차 산업이 어땠고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런 산업 이렇게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의 융합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좀 느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강의에서 나온 것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좀 여러 개 들어줘서 좋았는데, 대표적으로 2개를 가져온 게 커넥티드 카 이거랑 모빌리티 에스 서비스 MAS 마스 이거를 2개를 이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자동차 설계 이런 게 아니라 커넥티드 카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뭐 여기 보면은 위성이라던가 스마트홈 뭐 교통 시스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단순히 자동차 설계 이런 게 뿐만 아니라 위성 같은 거는 막 보면은 우주 산업이고 막 스마트홈 그런 거는 뭐 아무래도 뭐 자동차에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산업에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분야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여기 새로운 이렇게 분야가 만들어진 그런 거라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그 그렇 융합적인 관점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 커넥티드 카라는 그거에 대해서 인상 깊게 봤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이것도 단순히 이제 자동차 막 제작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IT 기술. 여기에는 좀 IT 기술 그런 게 많이 들어가죠. IT 기술과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융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이 다른 분야들과 융합을 해서 이렇게 분야를 생성할 수 있구나.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 13주차의 또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글로벌 경험과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사회적 이슈 그건데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융합적 기술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산업을 이렇게 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될, 곱씹어야 될 부분을 좀 설명해 준 것 같아가지고 전 좋았습니다. 처음에 있는 그거는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것인데요.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든다.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그런 준비를 하더라도 기술적인 준비를 마치고 딱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유지하는 거는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자기 부상 열차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부상 열차 만들었는데 유지도 잘 안 되고 막 사람들 잘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사장되고 이제 별로 쓰지도 않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걸 저에게 설명해준 그런 거 되짚어보고 넘어간 그걸 설명해준 것 같아서 좋았고 두 번째는 트롤리 딜레마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도 사람의 희생이 되게 되죠. 이거는 좀 도덕적인 윤리와 관련된 문제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덕적인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확실히 모빌리티 산업 이게 산업이 이게 되게 좋지만 결국 기술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은, 그 다음에 인상 깊게 본 게 아니라, 넥타나닷컴에서 봤던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안전, 보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요즘 시대에는 좀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이죠. 그리고 이걸 중요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강의는 제 개인적인 그 개인 주체, 개인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 정보 관리하고 보안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줬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로서는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될지 그걸 설명해준 강의여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비밀번호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야 될까? 문제를 개인적으로 좀 잘 관리하는 편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직 이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개선점이 있고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구나. 경각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가 미래 영향력에 어떻게 제 미래에 영향을 미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다른 산업과 융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전공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이걸 융합을 해서 제가 써먹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되게 좋았고요. 이게 전자과학적인 거니까 반도체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산업 위해서 반도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면 확실히 IT 산업, 전자과학적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에게 유의미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했던 수업이죠. 자기 정보를 어떻게 보완을 하고, 정보를 어떻게 이용을 하며, 그 정보를 요즘 같은 정보가 많이 있고 그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그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강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미래에 있어서 확실히 이제 정보라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제가 이제 경쟁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2학기 공학기술과 사회를 수강한 전자융합공학부 17학번 박성용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서 첫 번째, 현대기아 자동차 임원 강의 중 감명받은 세 가지로 5주차의 현대차 초연결 자동차 개발 현황, 6주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조, 재료 제어 기술에 관련된 것, 11주차의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낙하드의 내용 중 인상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 코스를 수강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진로에 본 교과의 영향을 자동차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인사이트를 얻어 실제 입사 지원에 적용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주차 추교웅 부사장님의 현대차 초연결 자동차 개발 현황에 대한 강연이 가장 첫 번째로 감명받았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의문이 들었던 현대차에서 카플레이와 같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S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고, 이에 그 강연자의 답변과 추가 조사를 통해서 저는 고객과 차량 제조사 간의 정보와 소통을 갖기 위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객의 모든 정보를 OEM 기업이 다루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밸류가 창출이 될 것이고, 앞으로 현대가 나아갈 방향성은 고객을 위한 안정과 편리성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이 경쟁력으로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핵심 돌파구로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현대차가 내세우는 원동력은 꾸준한 업데이트였는데, 사용자의 입장의 불편함 개선을 넘어 그들의 사용 패턴과 예상되는 행동을 예측해서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편의성을 보조하는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OTA 도입과 Soft Defined Vehicle에 대한 키워드는 향후 입사 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5주차의 강연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향후 비즈니스 모델과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명 깊었던 강연은 6주차의 이병림 교수님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조, 재료, 제어 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빌리티의 전동화에 따른 파워트레인, 샤시 시스템이 개발의 변화가 된 점들을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모빌리티 전동화 개발은 세부적인 기관 구조와 부품 설계, 휠과 타이어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별성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샤시 시스템도 변화하고 동력을 모터로 사용하게 되면서 제동 시스템과 각 동력 바퀴의 구조 변경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드라이빙이 가능해진 것 또한 대표적인 샤시 시스템의 변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소형 전동화 시스템 모빌리티의 다양한 샤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초기 단계로 다양한 업체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전동화로 인한 모빌리티의 하드웨어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강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1주차에 이광국 교수님의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강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중국은 신에너지 차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와 스타트업은 수많은 기능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뛰어난 기술력에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특수하기 때문에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중국 소비자들의 신기술 선호, 얼리 어댑터와 애국 소비의 성향이 있으면서 최근 젊은 층이 주력 구매층으로 부상한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상향 평준화된 배터리 비클이 상품성으로 높은 경쟁 강도로 시장 진입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ICE와 다른 영역으로 인식하여 중국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가치를 새롭게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의 부진한 상황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낙하드의 내용 중 인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느낀 점은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많은 제품에 적용된 IoT 시스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생활이 데이터로서 저장되고 활용되어 삶을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나의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인식과 경각심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수업에 다양한 실제 나의 정보 데이터를 검색해보고 보안 강화를 이루는 활동과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
PC 데이터를 외장 하드와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활동들을 실천함으로써 나의 데이터를 정돈하고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로 게이트웨이 서버를 활용하여 IoT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실습과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고 파이썬 코딩을 해본 IoT의 수업의 실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영어로 제공된 교원과 강의 자료, 활동 과제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진로에 대한 본 교과의 영향을 정리하면서 저는 해당 강연들을 자동차의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고, 이를 이 실제 입사 지원에 적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자동차 산업의 현업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으며, 자동차 기업들의 현 시대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흐름을 알게 되니 국내 자동차 OEM 기업들이 앞으로 지향할 방향성과 추구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엔지니어적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연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추가 조사하여 얻어진 나의 경험들을 실제 입사 지원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하게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모두 서류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학기술과의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컴퓨터 정보공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성원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현대자동차 임원 강의 내용, 그리고 레다카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그리고 이번 교과목이 저의 진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현대자동차 임원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2주차에 진행된 오중석 교수님께서 해주신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개요 및 ESG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주신 강의입니다. 강의에서는 현재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전반과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바뀌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의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와 같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주로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아지면서 ESG 경영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케이스 혁명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쉐어드, 일렉트리코 이 네 가지 분야가 미래 자동차에 요구되는 분야이고 케이스 혁명과 미래 모빌리티 진화로 인해서 기존 모빌리티 산업의 구조가 변화될 것이고 기존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동차의 개발 경력을 보고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를 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플랫폼이 차량이 도입되었는가, 어떤 편의사항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온도의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ESG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를 뜻하는데 앞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과 기존의 수익률이나 자본 현황 뭐 이런 것 같은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했다면 미래에는 이런 지표 외에 회사가 얼마나 ESG 경영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내놓은 ESG 경영에 대한 정보가 믿을 만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ESG 진단 그리고 경영진 위주의 ESG 이슈 관리 기존 경영 체제에서 ESG 경영 체제로의 변경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재설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많은 회사에서 환경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영진 위주로 운영되는 회사, 재벌의 회사 경영 세습과 같은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뭐 사회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요구에 따라서 뭐 개인, 우리들이 해야 될 대처는 ESG 경영 요구에 따라서 개인이 해야 될 대처는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애자일 혁신 능력, 마인드, 시스템적 사고, 공감, 협력, 신뢰와 같은 능동적인 사고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동기화해서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자동차에서 부사장으로서 실무를 하고 계시는 추교웅 현대자동차 부사장님께서 해주신 강의입니다. 강의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실제 차량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들, 개발 중인 시스템들을 보여주시면서 전기자동차, 커넥티드카, 다양한 주대로의 다양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이 발전하면서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운전자가 그리고 동승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경험, 그리고 도착 이후의 고객의 경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면서 자동차 내부에서의 고객 경험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고 하셨고, 다양한 사용자들에 대한 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그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 미래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현대자동차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자동차에서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진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인 업데이트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의 전략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지금 테슬라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부분을 도입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캐피코 조선영 상무님께서 해주셨던 자동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강의입니다. AI와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생활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들이 변화해야 할 점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자율주행이 탑재되고, 기존의 물건이나 사람의 운송을 중심으로 했던 모빌리티와는 다르게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자동차의 기능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기존의 센서가 하던 일들이 소프트웨어로 구현 가능해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보안,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완전성, 만약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일으켰다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리던던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를 활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와이어 하네스로 구현되었던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면서 이전에 복잡했던 자동차의 배선 대신에 간단한 배선으로도 차량이 구성될 것이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복잡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다카드 자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네다카드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IoT의 챕터 4번 Everything can be automated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 강의에서 그 현대자동차 임직원분들께서 해주신 강의와 같이 들으면서 이 수강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고,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성능이 발전하고 파워 컨섬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돼서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글 홈이나 애플의 시리 이런 부분 같은 스피치 리커그니션, 그리고 쿠팡이나 쇼핑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로덕트 리커멘데이션, 그리고 얼굴 인식, 영상 인식에서 적용되고 있는 쉐이프 리커그니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 제가 진로에 영향받은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 임직원분들 그리고 전에 현대자동차에 계셨던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미래 자동차 비전과 자동차 분야에서 해결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현재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다카드 내용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IoT,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시스코의 자료를 보면서 미래 소프트웨어 보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현재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IoT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장근우입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기계음으로 더빙하여 발표를 대체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대기아 자동차 임원진들의 강의 중 감명 깊었던 강의 3가지. 두 번째, 시스코의 넷아카드닷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본 교과의 영향입니다. 감명 깊었던 강의 그 첫 번째는 2주차 강의인 오종석 교수님의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개요 및 ESG 대응 전략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제가 처음 접한 케이스라는 생소한 개념과 그게 어떤 이유로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는 커넥티드, 오타너머스, 쉐어드 앤 서비스, 일렉트릭의 첫 글자를 따와 만든 것으로 자동차 산업의 4가지 트렌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트렌드가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IT 기업의 모빌리티 산업 참전이 향후 자동차에 끼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만약 제가 이러한 기업에 취직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앞 글자를 따온 것으로 기업이 경영 부문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에서 비재무적인 성과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환경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명 깊었던 강의 그 두 번째는 3주차 강의인 이규호 교수님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 동향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알 수 있던 강의였습니다. 3주차 강의에서 가장 유심히 봤던 내용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한 명의 운전자로서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대중교통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이동하는 시간에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해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주차 강의인 이병림 교수님의 모빌리티 샤시 시스템 앤 컨트롤입니다. 앞에 두 강의는 자동차 산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어우러져 나타나는 모습을 그렸다면 6주차 강의에서는 이동수단인 자동차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각 부품이 조화롭게 동작하는 원리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구현되기 위해 어떤 논리 법칙이나 공식을 요구하는지 등 공학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강의 자료에는 다양한 컨셉카의 모습 또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컨셉카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여 매년 자동차 제조사들의 컨셉카를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 넷아카드닷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IoT 강의의 챕터 5, Everything Needs to be Secured를 가장 인상적인 내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챕터 5는 IoT의 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IoT 센서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지문, 차량 번호,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정보 등을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에 특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킹 등의 공격을 당할 경우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언뜻 보면 같이 배우고 있는 과목인 사이버 시큐리티로 잘못 들어왔다고 착각할 내용입니다. 정보 보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IoT에서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IoT에서도 다루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개의 과목 속 개념이 동시에 등장했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자신의 진로에 대한 본 교과의 영향입니다. 본 교과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은 IoT, 사이버 시큐리티, 모빌리티로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IoT는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희망진로 1순위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화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나오는 홀로그램 장비나 웨어러블 장비들을 보고 자연스레 관련 분야로의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는 관심도가 다소 적어 희망 진로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진로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조금 더 영향을 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 보안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입니다. 저는 차를 좋아하고 차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진로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최신 사양의 차들을 시승할 기회를 얻게 되어 시승해 본 결과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직종에 종사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남은 한 달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과 이동현입니다. 공학기술과 사회 14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며 인상 깊었던 3개의 강의와 네타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내용, 본 교과가 저 자신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상 깊게 들은 강의로 3주차와 5주차, 그리고 13주차의 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3개의 강의는 모두 기술 자체의 시점보다는 기술 외적인 것의 시점에서 기술 자체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항상 공학적인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자 했던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다음의 강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3주차 강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동향과 방향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 많은 선진국에서 첨단 기술과 결합된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전공자가 아닌 저 역시 자주 접할 수 있었으나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빌리티의 변화 양상은 단순하게 교통이나 이동의 편리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산업 전반과 생활환경, 법률적 제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해당 분야와 연관되지 않은 시장에까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경쟁력, 지속 가능성, 실행 가능 여부 등을 위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량의 개발과 사업 모델이 필요함을 말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부분에서 역량이 확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서의 지식 보완을 위해 자율주행 차량 기술 공급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도시 환경을 위한 실용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학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기술자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기술 외적인 곳에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기에 이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5주차 강의는 미래 자동차 동향 및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강의에서 기술은 발전한다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용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었는데 가령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 액정을 사용하는 다른 기기들과 얼마나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공간적 특성과 사용자의 시선이 한 화면에 고정되어 있을 수 없다는 사용자의 특성 등을 이유로 인터페이스를 개선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조차 없던 새로운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체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현대자동차의 입장 역시 매우 흥미로웠는데 굳이 우수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고 꾸준하게 개발될 안드로이드나 iOS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직접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함이라는 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화학공학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학문인 만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공정들과 석유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주차 강의는 모빌리티와 사회, 공학 윤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인문학과 공학을 연관시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스티스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트롤리의 딜레마부터 붉은 여왕의 법칙까지 공학자로서 어떤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질문들 속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공학윤리입니다. 공학윤리는 공학자가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행위를 제어하는 규칙과 기준에 대한 연구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 환경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꾸었는가를 보았을 때 모빌리티를 포함하여 이후 등장하게 될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임은 매우 분명하게 보입니다. 공학과 기술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 공학윤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공학윤리는 앞으로 저 자신이 예비 공학자로서 미래 직업 선택과 그 밖의 생활에서의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으며 기술이 발전하는 것으로 자연히 인간의 행복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차원적인 사고이며 도리어 이로 인해 인간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도권과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의 전체적으로 정해진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기에 기억에 남는 강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타캐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즉 해킹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을 악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상에서 간략하게 들어봤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사이버 공격 이후 발생한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과 보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취약성과 다양한 보안 취약성 범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악성 소프트웨어 및 멜웨어의 증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때 멜웨어에는 바이러스, 웜, 트로이의 목마,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학, 와이파이, 암호 크래킹, 피싱 및 취약성 악용을 포함하여 공격자가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어떠한 방식과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에서 공정 전반에 대한 설계와 제어를 중심적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수강하며 지금껏 좁은 시선으로 기술의 본질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였습니다. 화학공학 엔지니어로서 향후 개인이 가져야 할 도덕적, 직업적 기준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공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현재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업종과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만 산업적 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나 뚜렷한 주관이라는 말이 다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실무에서 진행되는 여러 기준들과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안전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고 이에 따라 순서에 맞게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관이 없이 순간마다 변화하는 태세에 맞추기 위해 공정이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등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우선순위에 따라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튼튼하게 구축해 두었다면 매해 바뀌는 법안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뚜렷한 주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